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표정은 송영길 전 대표 귀국 이후에 오히려 더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의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당에 쓴소리를 해야 해서 원내대표 출마도 포기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원내대표 출마 포기는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하고 앞서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을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어제 귀국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자진 탈당을 했지만 지금 어쨌든 검찰이 입건을 하고 있는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언론의 관심일 수밖에 없으니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출당 조치나 탈당 이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의 답은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했거든요. 어제 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이게 이제 정치권의 이제 오랜 그 병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프레임 전쟁. 네, 그래서 이쪽 우리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쪽에 잘못을 들춰내고 이 프레임을 계속 이제 갖다가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정치권의 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할 것 없이 그 정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정치 그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최악인 상황이 만들어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일 것 같고요. 나의 잘못을 먼저 해소하는 것, 나의 문제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 그리고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에 아 저기는 그래 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과연 살아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고 있죠. 그럼 어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식의 이제 반문, 프레임 전환 그게 시도할 게 아니라 그 솔직담백하게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의 출당이나 탈당 조치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게 맞았다. 아, 그럼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 돈봉투 사건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말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그저 기존에 가졌던 특히나 송영길 대표가 386 이른바 386 정치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맏형격이죠. 예. 그러다 보니 그래 운동권 출신들은 그나마 좀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준 이유 중에 하나가 됐었는데 그 당사자가 운동권 출신의 대표 주자가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뭐 그런 녹취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녹취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신뢰는 야 이제 운동권 출신들도 믿을 사람들이 없구나. 저것도 부패했구나. 아, 역시 우리가 간혹가다 그 언론에서 얘기했던 기득권 집단들 맞구나라고 하는 걸로 전락하고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도부는 판단을 해야 되고요. 아주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한 시기지. 이거 뭐 어떻게 좀 이게 프레임 전장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걸 해결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결코 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럼 의원이 보시기에 이거를 이 늪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민주당이. 최소한 JTBC의 육성이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법률적,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나는 이제 구속이 돼 있고 강성만 감사는 뭐 검찰 영장 재청구할 것 같은데 현역 의원. 일단은 여러 속된 말로 돈 받은 의원들에 대한 거는 여의도 찌라시 형태로 여러 버전을 돌아다니지만 확인된 건 아니고 일단 이름이 나온 사람은 이성만 의원하고 윤관석 의원이잖아요. 그럼 그 두 사람의 목소리도 보도가 되고 했으니 검찰이 입건을 했으니 출당?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의원들입니다. 예, 그러시겠죠. 굉장히 가까운 의원들인데 민주당이 온정주의를 갖고 이 사안을 바라보면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필요한 이유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도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부의 결단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만약에
총선이 2개월 남았다. 예. 1년 이상 남은 게 아니고 2개월 남았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아하. 한번 고민해 본다면은 그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확히 인지될 수 있을 거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정말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원영 의원이 이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과는 변론으로 하고 당을 위해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네.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그리고 예. 나가서 뭐 조사받고 뭐 등등 했는데 정말 전혀 무죄였다, 전혀 네. 근거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주 화려하게 복귀하시면 되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총선이 2개월 남았으면 결단했을 것이다. 뭐 그건 여야를 막는 건 다 그렇겠죠. 총선 1, 2개월 남으면 뭐 온갖 세인책들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아직 지도부에서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것들이 아직 총선이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걸까요? 아니면 혹자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이 녹취록을 가지고 출당 조치를 시키면 비명계에서 이 대표 당신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이 없으니 그래서 지금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비명계 일각의 지적,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 돈봉투 사건을 완전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그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1년 동안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지금까지 물증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게 지금의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연결시켜 가지고 하다 보면은 민주당의 그 판단도 굉장히 꼬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이 문제 그 사안은 그 사안대로 이재명 당대표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돈봉투 사건은 온정주의를 배경하고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다. 그 온정주의와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의 자진 탈당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 386 지금 586이죠. 586 의원들 중심으로 역시 큰 그릇이다. 뭐 결단을 존중한다. 쉽지가 않은 결단을 했다. 무력이 없다. 뭐 이런 좀 옹호하고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고 언론에서 좀 비판적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뭐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아주 장점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의정 활동에서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 사안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의 그분하고의 친분 관계, 그분의 장점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랬을 리가 있어라고 하는 것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국면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뭐 송영길 당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하고 싶은 얘기들, 그래 보호하고 감싸고 싶은 얘기들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이 적절한가? 라고 했을 때 전혀 아닐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른바 뭐 저는 386이라고 하는 용어를 계속 쓰는데요. 네. 586보다는 386 정치인의 도덕성까지 망가뜨리는 아주 결정적 그 사건이 있다. 이거를 그냥 온정주의를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런 양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면 친명계 쪽에서는 예를 들면 이 대의원 제도가 문제니 대의원 제도를 바꾸자. 당내 이런 식의 혁신을 하자. 뭐 이런 방향인 것 같고 비명계 쪽에서는 그거로 되겠어. 재창단 수준의 쇄신이 필요해. 뭐 이런 방향인 것 같은데 이원우 의원께서는 어느 쪽 방향이 맞다고 보세요? 자, 지금 대의원 제도가 바꿔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진단인데요. 그래 대의원 제도를 없애고 그러면 전당원 투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런 국면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팬덤 정치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의혹. 그걸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러면 전당원 투표로 갔을 때 훨씬 더 많은
당원들 숫자가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뿌리게 되겠죠. 뭐 산술적으로 보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얼만큼 단호하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전당대회 때 만약에 돈을 뿌렸다가 그것이 밝혀지면 나는 공천도 못 받고 앞으로 민주당에서 정치한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겠구나. 예.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 예. 그래서 이게 온정주의 가지고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아주 철저한 과감함으로 예. 이 문제를 대해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 이제는 민주당에서 돈 뿌리면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은 민주당은 하고 이제 완전히 끝이야.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다음 전당대회 때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뿌리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이 사안을 어떻게 잘 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지 제도 가지고 예. 제도를 바꾸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거와 별개로 네. 지도부의 전면 퇴진과 비대위 전환 이런 것까지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아직 그런 국면을 논의할 때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법 리스크와 이거는 완전히 그냥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1차적으로는 지금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데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인터뷰할 때는 원내대표 출마 선언하신 죄송합니다. 후보로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갑자기 불출마 선언하셨어요. 예. 혹시 돈봉투 의혹 사건 이것과 좀 연관이 있나요? 불출마 선언. 뭐 이것도 이제 조금 고민하는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지만 네. 이것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대선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민주당의 이제 이른바 좀 건전한 목소리, 그러니까 지도부와는 다른 건전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이런 모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변혁과 혁신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고요. 반성과 혁신이라고 하는 네. 모임을 만들었고 그것의 확대 개편으로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뭐 토론회도 하고 민주당에 나아갈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도부가 되면 아무래도 뭐 비공개 회의에서 다 논의가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민주당이 이게 수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못할 수 있겠구나. 지도부로서의 어떤 네. 무게감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밖에 그런 의원들의 모임이 건전한 모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제가 뭐 지도부 되면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깨지겠구나라고 하는 예. 그런 고민이 제일 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뉴스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보도가 됐는데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뭔가 절대 불가능하다거나 그들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의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냥 뭐 이거 좀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조금 문제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력도 좀 문제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광저진용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베 정권 시절에 고노 외상마저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식민 지배를 겪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문제들 실제 유럽에서 독일의 사례는 어땠는가? 라고 하는 거 유태인 학살했던 독일의 사례는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만 비교해 보면 우리 마루타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건 밝혀지지도 않은 문제인데요. 마루타 실험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한국인 동아시아인들이 그 실험의 대상으로 죽어갔는데 그런 문제들을 그냥 언제까지 묻고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천착할 필요가 있고요. 이 문제도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는데, 독일은, 빌리 브란트 총리라든가, 진보 정당의 출신입니다. 예. 네, 3인당 출신이고, 보수당 출신, 기민당 출신의 메르켈 총리 등등이 항상 무릎 꿇고,
그분들이 용서할 때까지 사과하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왜 일본은 그 짓을 못하는가? 원래 강자, 이긴 자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질문이 들어와서 이거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병진님 질문 주셨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만들면 가실 건가요? 그거는 성공할 가능성도 없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제가 거기 갈 이유도 없고요. 예. 저는 민주당의 97년도 대통령 선거 때 들어와가지고 예. 오로지 민주당만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의 주인은 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혹시 민주당 의원 다른 의원들 중에 합류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현재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 금태섭 전 의원의 신당 자체 성공 가능성도? 네. 그걸 왜 낮다고 보시는 거예요? 짧게. 지금은 그 양당 체제가 공고화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제3당 추진을 여러 번 해왔는데 심지어 안철수 같은 그 국민적 지지를 아주 대중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분도 만들었는데 실패했죠. 나중에는. 예, 결국은 최종적으로 실패했는데 지금 제3지대론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 있겠는가? 그거 성공하려면 선거법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당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 이렇게 예.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일시적으로 몇 석은 얻을 수 없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